자, 이번 시간에 3장 부소무 관련 법규 이쪽 파트 벌써 시작한 지 8번째 시간이 됐죠?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1권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자산관리 기본 지식. 자, 거기 보시면 제3장에 보시면 혼인 이혼에 관한 법, 상속 등,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개인 회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됐고요. 시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내가 뭐 이혼이니 결혼이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돈하고 엄청 크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합격도 합격이지만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상식이고 살면서 도움이 꼭 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절 혼인 들어갑니다. 자, 1절 1 혼인 및 재산의 귀속관리 이런 말이 있고요. 첫 번째 혼인은 민법상 계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살면서도 중요하죠. 결혼이 계약이었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두도 계약을 인정, 특히 미국의 비즈니스로는 좀 구두 계약도 많이 인정하는데 결혼을 구두 계약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잔하고 나면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될 거고 그 밑에 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다. 즉 서면으로 뭔가 신고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계약이기 때문에 깰 수도 있다. 그거를 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취소라는 표현이 안 쓰고요.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실타래처럼 얽힌 이 인적 관계들을 정리해 준다, 해소시켜 준다. 그렇죠. 계약이니까.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부부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이거를 합산제 하면 틀린 거지.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따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합산이 아니지 별산이다. 부부의 재산이 별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 재산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사고 아내가 뭐 귀걸이를 사고 이건 자기 거라는 거야. 특유 재산으로 한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누구의 재산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로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내려가시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는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남편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남편이 돈을 안 내네. 그러면 짜장면집 가게의 사장님께서 그러면 부인이 내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가사에. 왜? 먹고 사는 거는 일상적인 가사니까. 그런데 부인이 고급 차량을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안 치러갖고 문제가 생겼네. 그걸 남편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는 거지. 왜? 이거는 일상적인 가사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깰 수가 있는데 그걸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협의가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다. 2-1은 협의 이혼인데 협의를 두 분이 자, 우리끼리 이제 디보스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시 서면으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준다? 법원에서 해준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2-2 보시면 이 협의가 생각보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합니다. 두 번째 줄에 그런데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되느냐? 뭔가 부정한 행위 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혼은 이혼인데 중요한 건 뭐냐? 돈 문제가 얽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부 간에 예금이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가번에 보시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때쯤 보시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2년 안에 분할 청구는 해야 된다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나번에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중요하겠지. 자, 다음 보시면 친권이라고 나옵니다. 3. 친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친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오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드라마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이 되는데 저는 드라마는 절대 안 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합격하고 오세요. 자, 밑에 줄에 보시면 바로 밑에 이해 상반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충돌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부모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지. 이런 것들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고 이 자녀를 대신할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다는 거야.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된다. 가정법인 서민한 이런 것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게 친권입니다. 친권이 왜 중요하냐면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스스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앞으로 재산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차적으로 누구와? 친권자가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친권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4.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마음은 안타까워도 법은 법이니까 하여간 친권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친권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으로서 대리인을 다른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겠지. 4. 후견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테니까요. 간단히 볼게요. 후견이라는 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인데 한정 후견은 한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특정 후견은 더 좁은 범위예요. 특정 사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지원이 필요한 게 있죠. 가령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장애인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네 앞으로 돼 있는 집이 있잖아. 나한테 좀 이렇게 넘겨. 이런 식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정 후견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후견이 있죠. 임의 후견은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이미 계약 별도의 계약에서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5. 상속이라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는 건데 무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상으로 넘어가는 건요. 양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양도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무상으로 넘어갈 때는 상속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5억이야. 그러면 저는 집만 상속받고요. 대출은 상속 안 받을래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지. 집을 받을 거면 대출도 함께 받아야 되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선택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상속인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자녀를 말하는 거고요. 2순위는 직계 전속,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위쪽으로 가는 거고 직계 비속은 밑으로 가는 거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이네 혈족을 말하는데 앞선 순위가 있을 경우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5. 배우자는 항상 1등, 항상 1순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일을 하자고요. 보통 이렇게 남자가 평균적으로 보면 부부가 한 5년 정도 먼저 사망을 하더라고요. 자, 남편인 배우자가 돌아가셨고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봐요. 근데 상속세 과표가 7억이 잡혔어요. 7억만큼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되게 되네요. 자, 그러면 그 민법상은요,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n분의 1. 그래서 직계 비속이 1순위죠. 그러니까 똑같이 1.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따라요. 근데 유언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n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배우자도 1인데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혹은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무조건 배우자는 함께 1순위다. 왜? 배우자니까. 만약에 요게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같이 1순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화를 가산하다 그랬으니까 1.5를 받게 되는 거죠. 7억에 대해서 그 1.5의 비율로 받는데, 자, 그러면 배우자는 얼마 받느냐?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3.5죠? 3.5분의 1.5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2니까 3억이 되겠죠? 3억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3억을 받고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받느냐? 3.5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인 어머니는 3억을 받고 2억 받고 2억 받고 이렇게 해서 7억이 배분이 되게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유언이 1순위예요. 유언이 1순위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님이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남아있는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게 없었다면, 유언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절반까지는 받아올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억. 이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한다. 원래는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가 다 됐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받을 몫의 절반은 다시 땡겨올 수가 있다. 이게 유류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나으시겠죠? 직접 하는 거에.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상속인 순위. 그래서 직계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1순위고요. 보통 보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많고 자녀가 없으면 위로 가고요. 그 외에는 형제자매, 그 다음은 사촌까지 간다. 마반의 배우자 상속인이라고 있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상속에 있어서는 사실혼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셨던 고객도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은 사실혼의 관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건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혼의 관계인 누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별도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지.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가 있을 수 있겠지. 이 배우자는 정식 법률상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속받을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떨까요? 혼외자는 받습니다. 똑같이 1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 결혼은 계약이야.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혼외자는 뭐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렇지.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똑같이 인정받는다. 이게 민법이죠. 자, 그런데 바번에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가 받을 게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 자녀가 미리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밑에 또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받을 걸 이 밑에서 받는다. 요게 대습상속이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받는다. 자, 5-3 보시면 상속분에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5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유언으로, 그게 1등인 거죠.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다? 두 번 그 밑에 줄에 협의. 유언이 없으면 가족 간의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법원의 심판으로 한다. 가정법원. 예전하고 틀려갖고 요즘은 생각보다 잘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유언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처럼 이제 가족이 이렇게 원만히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일군 재산이니까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미리 분배를 해놓는 것이, 유언장을 해놓는 것이, 작성해 놓는 것이 오히려
그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 5-5 보시면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하든가 혹은 포기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재산이 50억인데 오 땡큐. 부채가 200억이야. 그럼 받으면 안 되겠지. 예. 자,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서면으로 다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6번에 보시면 유언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단독행위라고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거는 그러네요. 단독행위가 되겠네요. 혼자 하는 거죠. 단독행위가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상대방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혼자 단독행위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인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 중요하죠. 실무적으로도. 왜 이게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돼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돌아가신 분한테 일어나 보세요. 이게 이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절차를 딱 맞춰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효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날인을 해야 된다. 근데 날인을 안 했네. 사인만 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효가 될 수 있다. 자, 6-1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필 증서 직접 쓰는 거죠. 6-2 녹음 유언 녹음으로 하는 겁니다. 6-3 공정 증서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데 공정에 의한 방법의 유언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증인 2명이 참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변호사예요. 공증인이 변호사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증이 가능한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취지, 유언을 구수하고 이를 필기 낭독해서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증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된다. 나머지 유언들은 예를 들어서 자필을 하였거나 녹음을 하였거나 이러면 이게 유언이 맞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건 공증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가 있다. 제일 확실하죠. 증인도 2명이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증인으로 여러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객들 유언장을 많이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비밀 증서니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첫째 아들이 그 유언을 둘째 아들에게 모두 물려준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걸 먼저 보고 쓱 찢어버릴 수도 있고 뭐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6-4 비밀 증서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엄봉 날인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단단히 봉하고 날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합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유언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찢어버려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6번에 5번은 구수증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게 역시 공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은 유증입니다. 그 다음 유증이라는 거는 유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상속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상속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자, 8 유류분이라고 나오죠. 유류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8-1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원래 받을 것에 n분의 1이 있었을 텐데 그거 받을 것의 절반까지 그 외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되돌릴 수가 있다.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유언장을 쓸 때는 이런 유류분 소송이 올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맞춰야 되겠죠. 물론 특정 자녀에게 좀 더 줄 수는 있잖아요. 더 줄 때 더 주더라도 이런 유류분 소송까지 들어올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8-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일은 해야 된다. 10년 안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유류분 소송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친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익스큐즈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의 남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 피가 안 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 나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힘드니까 아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여동생한테 주고 싶은데 누가 안 된다고 하냐, 제 아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입이 간질간질하네. 자, 그 다음 제2절에 보시니까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고객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법인 고객도, 예, 법인도 거래를 하니까요. 자, 1 보시면 주식회사의 합병이 있고 1-1 합병이란 무엇이냐,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승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혹은 한시적 이런 건 다 틀린 거죠. 왜 포괄적으로 인수인계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합병되기 전 회사에 수많은 채권자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한다 그러면 양쪽 고객들이 그대로 그걸 승계를 받아서 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돼 있다. 일부, 한시 이런 것들은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합병의 유형을 보면 1-2 보시면 흡수와 신설이 있다. 흡수라는 건 뭐겠어요? A와 B가 하는데 A가 됐다. 그럼 B가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신설합병은 뭡니까? A와 B가 합병을 하는데 아예 별도의 C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A와 B의 채권자는 전부 똑같이 새로 된 이 회사로 가서 권리 의무를 똑같이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3 보시면 합병의 자유와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 회사도 합병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다. 1-4 보시면 합병의 절차가 있죠. 합병의 시작은 이사회의 결의인데 최종적으로는 그 밑에 줄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합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시작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주주 승인을 주주총회를 겪어야 되는데 일반 승인이 아닌 특별 결의를 요구한다.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 결혼 반대세라는 사람이 꼭 나오죠. 그래서 이 합병은 반대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두 줄 더 내려가시면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합병이 싫어. 정하려면 내 주식 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를 보시면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엄하게, 그래서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1-7을 볼게요. 합병의 효과라고 있는데 합병의 효과는 등기를 함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한 거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예금을 합니다. S전자가 쿵쿵 하고 걸어와서 예금을 하는 건 아니죠. S전자의 경리부 직원이 대리를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도 사람처럼 인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과 계약을 하려면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한다? 등록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등기가 중요한데 그 법적 효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사가 생겼습니다. 법인이 생겼어요.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부등본을 떼어보면 누가 대표고 회사의 주소는 어디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합병 효과도 등기함으로써 발생을 합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될 거고, 이제는 합병이 아니라 분할할 수도 있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알 텐데 요즘 이 분할 가지고 말이 많아. 네,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분할의 이슈가 굉장히 좀 민감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2-1 보시면 역시 세 번째 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해야 된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분할하는 것도 그 회사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결의 그냥 단순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할의 유형은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번이 보시겠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화학회사였는데요.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배터리 사업부가 말이죠. 굉장히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때 인적 분할을 한다. 이거는 수평 분할이라고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그대로 쪼개지는 건데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뭐냐? 수직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거죠. 이렇게 지배하는 경우지. 보통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양쪽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고 B 회사는 이제 계열사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B 회사 알짜 회사가 계열사로 있는데 이 계열사가 나중에 이쪽을 증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상속 설계를 한다거나 이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A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허탈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인적 분할은 주주에게 회사를 그대로 그러니까 양쪽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물적 분할은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어떤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열사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뉜다. 2-3을 보시면 회사 분할의 절차가 나옵니다. 역시 이사회 결의로부터 시작하고 그 밑에 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의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 보시면 분할 등기.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과 똑같이 그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2-5를 보시면 분할의 효과 보시면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라는 말이 있죠. 주주나 채권자 보호에 의해서 당연히 일시적 제한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 승계를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겠고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3절 개인 회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주저앉게 되면 정말 일어서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겁니다. 법인이 아니라. 자, 그래서 1-1 보시면 자연인 채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 관해서. 자, 근데 이때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뭐 도와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벌이가 있어갖고 좀 갚고 분할이라도 갚아낼 수 있고 일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 그래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1-3 보시면 액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채권은 15억, 무담보는 10억입니다. 책이 이제 좀 오래된 책을 혹시 기본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10억, 5억이 있거든요. 5억씩 늘어났어요. 예. 담보는 15억까지. 담보 없는 신용채권은 무담보채권은 10억까지 한해서 개인회생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네. 최근에 좀 바뀐 금액 내용이니까 15억, 10억. 자, 그 다음에 대상자는 누구냐? 1-4 보시면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고 5 중지명령 보시겠습니다. 5-1의 중지명령 대상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등에 이렇게 이쁜 용이라든가 호랑이, 뱀 이런 거 그리신 분들이 오셔갖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을 들었다 놨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 불법 추심이 되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정식 채무자는 그럼 큰일 나고요. 어쨌든
그 전화는 엄청나게 옵니다. 전화는 정말 무섭게 와요. 그러니까 전화를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일단 개시가 되면 그 개인회생을 받아줄지 안 받을지 결정 전까지 이 채무 독촉이 일단 중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세 번째 줄 아래 내려가시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 받죠. 그렇죠. 중지 명령이 된다. 6. 개시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고요. 6-1 재판 기한이 보시면 한 달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개시가 되면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100이라는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100 중에 일부만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는데 9. 변제 계획으로 넘어가셔서 9-2 계획안의 내용 끝에 보시면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5년이었다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성실히, 보통 3년이에요. 3년 동안 성실히 갚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3년, 과거에는 5년일 때가 있었어요. 자, 10 면책 보시면 10-1 면책 결정이 있습니다. 면책이라 다 갚아갖고 시간이 되면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물론 자연스럽게 그 면책 결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때 면책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죠. 이 연습 문제 중에 크게 어려운 게 있나? 2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지문 한번 보실래요?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사촌 이내에 혈족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무조건 공동상속이 된다? 아닙니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의 FP 직무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절 보실게요.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겁니다. 자,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자금을 세탁한다는 게 돈이 생각보다 더럽거든요. 그럼 돈을 깨끗이 소독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닌 거죠. 자, 1절에 보시면 1. 자금 세탁의 정의 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 유명한 그 마피아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과거의 마피아들이 그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세탁소를 통해 갖고 그거를 이렇게 합법 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위장을 하는데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 방지법.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범죄 수익 등을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뭐 마약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번 돈은 다 불법 재산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합법 재산인 것처럼 하는 거. 자, 근데 한국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 조세 범죄입니다. 한국은 조세 범죄를 포함해서 자금 세탁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해외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범죄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범죄도 자금 세탁에 집어넣어 놓네. 자, 어쨌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은행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 의심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STR이라고 그러죠. Suspicious 의심스러운 경우, 의심스러운 트랜잭션 거래를 리포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는 CTR이라고 부릅니다. Currency Transaction Report입니다. 이 둘을 꼭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Suspicious 의심스러운 거래는 뭐냐? 창구에 와가지고 쿵 하면서 어이가 없네 뭐 이러면서 감기약을 산다고 하는데 감기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자꾸 현금을 보내는 거야. 의심스럽다.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STR. 커런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범죄인들이 좋아하는 게 현금 거래잖아요. 뇌물을 수표로 주진 않죠. 예.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고액의 현금 거래라는 거는 의심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심스러워야 돼요.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하는 거고요. CTR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전산상에서. 얼마냐?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기준이에요. 왜 1천만 원이 됐냐? 미국이 만불이거든요. 미국 자금 세탁 방법이 만불이어서 거기에만 맞춰져. 그전에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면 자동으로 리포팅이 되도록 돼 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거. 자, 2- 의심거래 보고제도 보시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가 하는데 주관적 판단. 예,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주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데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고액 현금 거래는 뭐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객관적 기준. 그 객관적 금액은 뭐냐?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는 거, 입출하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보고가 된다. 왜 1,000만 원이냐? 미국이 $10,000라 그런가 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 고객 확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 우리가 합병할 때 그 실사를 DD라고 하는데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체크하는 거죠. 고객 확인 제도 두 번째 줄에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끝에쯤 보시면 고객 알기 정책이라고 그러죠. KYC라고 그러죠. Know Your Customer. 당신의 고객을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알바를 하려고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하려고 보니까 이 통장을 왜 개설하려고 하느냐, 뭐 어디 사느냐, 뭐 무슨 목적이냐 엄청 까다롭게 물어보니 심지어는 뭐 알바 그 급여비를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알바 하시는 사장님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뭐 복잡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방가라 1번 계좌 신규 시, 방가라 2번 일회성 거래, 뭐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거래들 뭐 이런 거 할 때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2-4를 볼게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험 중심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고 여러분처럼 이제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더 완화된 정책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코인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부 은행은 아예 계좌 개설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엄격히 체크를 하도록 돼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요. 3.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협박이라는 게 뭐예요? 네,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테러.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테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테러가 정말 골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금 세탁 방지법의 그 여러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테러 방지에도 큰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잔인하게 말해서 테러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폭탄을 만들어야 되고요. 폭탄을 그냥 흙과 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들여갖고 만들어야 돼요. 피해할 거면 피해가서 만들어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폭탄 만들었다고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필요한 것에 옮겨야 되고요.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테러를 방지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테러 돈줄을 말리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테러 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있어요. 금지 리스트가. 그래서 다번에 보시면 3-2 다를 보시면 거래 제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과 거래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 제도가 뭐 이런 게 있구나.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4-2 뭐 비밀 보장 및 면책 규정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나번에 보시면 면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TR 예를 들어서 의심거래 보고를 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이 너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의심거래 보고를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합당한 의심이 있어서 의심거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고의로 하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사항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절 투자권유 프로세스 보시겠습니다. 1-1 보시면 투자권유가 나오는데요. 투자권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광고랑은 틀린 거죠. 광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권유라고 할 때는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표 4-1인가요? 투자권유 관련 절차 보시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고객을 파악해야 되죠. Know your customer. KYC라고 하죠. 고객이 어떤 분인가 파악하는 거죠. 상담과 질의를 통해서.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 순서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성향 파악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리스키한 상품도 할 수 있겠네.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 변동성이 큰 상품을 해서는 아니 되겠네.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고객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고 동그라미 3번 리스크 탈러런스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다음 고객이 찾아오더라도 정당한지 보는 적정성 원칙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정보 파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성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성향에 따른 위험도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상품 이런 순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 일반 전문 투자자의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에게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반대로 고객이 이해하도록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상장사와 같이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는 그 상장사가 나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주세요. 원래는 전문 투자자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사입니다. 상장사. 상장사는 일반 투자자로 바뀔 수 있는 투자자다. 3 보시면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라고 돼 있고 3-1 보시면 두 번째 줄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정보 제공을 안 한다. 그런 경우가 적정성 원칙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이다. 파생 상품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오시더라도 어때? 정당한지 적합한지 체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을 안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자, 그리고 고객이 어떤 상품을 특정해서 찾아와서 청약을 하겠다 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서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당연히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이라고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죠.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적정성이죠. 자, 그 다음 4-1 보시면 투자자 성향 분석인데 4-1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리를 통해서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 한번 문제가 나와갖고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더라고.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의 그 투자 성향을 체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위임을 받았으면. 그래서 보시면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위임장이죠. 이거에 정확히 있으면요. 본인을 대신해서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투자자 본인의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4- 투자 권유 절차 끝에 좀 보시면요. 4-3 바로 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어떤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과정을 녹취하고 이 영업일의 숙려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성향을 판단해 보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상품인데 본인이 그래도 가입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녹취를 하고 정당하게 제대로 설명했음을 확인을 하고 이 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 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해도 문제없을 숙려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4-3 보시면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금지사항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이나 전화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이거를 불초청 권유라고 합니다. 고객이 원치 않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하는 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밑에 그 바로 옆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증권 및 장내 파생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는 아니 되지만 증권 및 장내 파생의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재권유라고 써놓고요. 재권유가 원래는 안 되지. 고객이 싫어요라고 했으면 또 권유하면 안 되는데 재권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변액보험이라고 하죠. 한 달이 지났어. 권유를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다른 종류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금융상품 판매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한번 권유해 가지고 고객이 사인할게 이런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변액보험을 그냥 팔 수 있겠어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다른 종류를 할지. 그래서 이번 주는 신탁상품, 그 다음 주는 펀드 안에서도 뭐 다른 종류 상품이 있을 거예요.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일반 주식. 이거 하면 또 한 달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계속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죽도록 영업해야지. 자, 다음 페이지 4-4 설명 의무 세 번째 줄에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어떤 거를 밑에 줄 중요 사항을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가 있고요. 1-1 보시면 개인정보와 개인 신용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그러고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요. 신용정보는 신용에 관한 정보죠. 자, 페이지 넘겨서요. 1-3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일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표 박스가 있죠.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이용 제한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목적 외 활용 금지라고 있습니다. 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줬으면 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다음 페이지 2-1을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이 있고요. 첫 번째 줄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체크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약간 틀리기 쉬워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거래 상대방과 그 외상 거래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신용을 보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즉 계약 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집 가능하다. 자, 다음 2- 개인정보 이용이 있는데 그 끝에 보시면, 즉 2-3 바로 위에 보시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없도록 하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뭐냐? 급박한 경우, 생명, 신체 이익을 위해서.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혈액형을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영장이라든가 세법에 따라서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법의 절차에 따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다. 이건 다 법 절차에 의한 거죠. 자, 2-4 고유 식별 정보가 있는데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고유 식별 정보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식별 정보가 뭐겠어요? 주민번호입니다. 그 다음이 운전면허 번호, 그 다음에 여권번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 자, 이런 것들이 고유 식별 정보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면 사번이 있고 학교를 다니면 학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유 식별 정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 식별 정보는 아니다. 4번이나 학번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민감 정보라고 있어요. 자, 개인의 정보 중에서도 좀 더 민감한 것들이 있겠네. 좀 더 엄격하게 보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가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사상 10년, 심령,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될 민감 정보다. 자, 2-5를 보시면요, 파기, 보존 기한이 되면 당연히 파기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면 그 정보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 자, 마번에 보시면 보존 매체에 따른 파기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적 파일이다. 그러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전자적 방식이라는 게 뭐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한다.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권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갖고 마지막 연습 문제 투자 권유 시 2번 문제예요. 금지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 2, 5번 지문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상관없고요. 4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거부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한 달이 지나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인데 3번이 헷갈리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청받지 아니하고 전화 방문을 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는 뭐 증권 및 장대 파생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문장 자체는 뭐죠? 금지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조금 헷갈리시고 이건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1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